제주 4.3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사건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일어난지를 잘 몰랐는데 좀 아무 비문이 없는 비석이라서 백비 5.18 같으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죠. 한때는 광주 사태라 하다가 근데 4.3은 그냥 4.3이라고만 아직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건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봉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태라 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름이 규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경찰과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것만 이제 14,00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서에는 이제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뭐 5만, 6만 또 있어요. 그렇죠. 6만, 7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그 촉발된 거는 여러 가지 진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한 해 전에 20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식을 관덕정에서 했습니다. 관덕정에 하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친 거죠. 근데 그 경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본 군중이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욕설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서 그걸 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 총을 쏴서 6명이 죽은 거죠. 돌을 던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6명이 돌아가신 거죠. 전목이 아는 여인도 죽고 15살짜리도 죽고 그리고 그때 진압했던 경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친일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형사들 그러니까 치안을 계속 그분 유지를 그 사람들이 하려고. 계속 한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이 제주 도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주 총파업을 합니다. 민과 관이 다. 그래서 95%가 참여해서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3월 10일에.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원, 검찰, 각 관공서, 경찰관도 해, 경찰관. 근데 파업 요구 조건이 고문을 하지 마라. 일제 때 고문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고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총 막 쏘, 총을 그렇게 쉽게 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제 경찰처럼 하지 마라. 아니 지금 해방됐는데 똑같은 경찰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경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북 청년들도 들어오고 고문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봉기를 하자. 이래서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큰 시발이 됩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당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든 게 카오스였던 거죠. 혼동 다 존재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정부 수립 총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5월 10일이었죠. 이듬해 5월 10일.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만 두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못 채워서 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완전히 빨간 섬이다. 네. 남로당 세력을 이제 찾아내려고 이제 48년
11월부터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때 거의 80%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면 이 해안가 5km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일단 내려오라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아 설마 죽이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무장대는 이 안에 있는 거죠. 무장대와 이제 토벌대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보이면 다 죽이고. 관광총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총살을 시키면서 그걸 보게 하고, 굴 속에 막 숨어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토벌대가 촥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무장대가 내려와서 또 죽이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니까 선거에 성공합니다.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네. 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몇 개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9살 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3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차마 읽으시기가, 예,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고,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업었던 딸을 살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진술서에 있는 거죠. 네. 이 진술서가 참혹하네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학중학생이나 저나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4.3이라는 것은. 네. 거의 반세기 이상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예. 수많은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 폭동이 났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제주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나 4.3 사건의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저희 이제 토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그 장소가 있다 그래서 잠깐 내려서 보고 왔는데요. 이 무명천 할머니 이야기라고 작은 이제 집이에요. 무명천이 왜 나온 거냐면은 1949년 1월, 그러니까 한참 토벌이 일어날 때죠. 그때 35세의 나이였는데 총을 맞아서 턱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당연히 보상받을 수는 없을 거고 오히려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때부터 턱이 없으니까 여기를 무명천으로 이제 감싸고 이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모양새의 무명천을 늘 턱에 두르고 사는 이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은 무명천 할머니라 부른다. 어느 어떤 생못사고 여기서 저말로 즐긴 건 할머니에겐 턱이 없었다.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안에 없고 불이 영향아야.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다. 여기 써 있네요. 무명천 할머니 길. 4.3 사건이 참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은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신발을 벗고 타야겠네요.
마음이 먹먹해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았을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역사책에서 보거나 할 때랑 비극의 희생자의 모습을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더 다가와서 그런지 4.3 사건에 대한 박물관이 있거든요. 제주 동쪽에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장소에 비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한 그냥 집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직접 그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직접 봐서 그런지 더 막 마음이 더 먹먹한 것 같아요. 아이고. 사삼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보면은 진짜 읽기도 힘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이건 또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몇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살고 있던 공간, 살아가시던 방이 있고 거기 이불이 있고 옷이 이렇게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까,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이.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 못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현기영 작가님이 78년도에 순이 삼촌이라고 그게 처음으로 사실 알린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연재할 때 그림을 그리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어요. 공부는 서울서 하셨지만 제주도가 고향이고, 근데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진짜 현무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990년대 초에, 사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때죠. 동백꽃 지다라는 화보집을 내는데, 화보집 역시 4.3 사건을 다루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걸 했던 화가이고 공론화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90년대에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특별법을. 2000년에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몇천 명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군법회의에서 재판 받는 거예요. 일반 재판이 아니라.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용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용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고등군법회의 명령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죄목이 이제 그 내란죄 몇백 명을 써놓고 항변이 똑같아요. 무죄. 그러니까 난 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항변. 네, 그 항변이 그렇게 간단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 유죄. 다예요. 이유가 아니죠.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딱 18자 나오더라고요. 그 두 자가 무죄 빼고 16자예요. 뭐뭐뭐에 관하여 무죄. 그에 대해서 유죄. 와, 이렇게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그 서류를 그래서, 작성한 거네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 수용자 명부나 4.3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고 이제 군사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법률로 관할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재심 판결에서 첫 무죄 선고를 받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판결이 간헐적 나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0명에 대한 게 나왔죠.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천 명이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았지만 이 죽은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정말 그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답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방만 되면 모두 평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이런 비극을 안겨줄 거로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네, 우리끼리 너무 맞아요. 그 전쟁 상태가 아닌데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잖아요. 권력이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태로운 권력에 내린 어떤 결정에 의한 희생자니까 나중에 이거 복권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는 일이 아닐까. 이거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무력이 있으면 계속 그걸 쓰게 되고 차별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만성 불치병을 관리해 나가듯이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항상 그거는 근원에 있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이야,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세, 1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아직 등록되기 전에 7세.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초상 치르고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세기가 넘도록 말도 못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사건이란 말도 다 너무 그릇이 작죠. 와, 끝도 없구나. 와, 정말 이거는. 뒤에서 행불이 언제 됐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뒤에서 보니까 다 보여요.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40m 살고 헌법 글자만 공부만 하면 뭐야. 근데 그 자세한 사건은 모르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도 항상 뭔가 제주도는 특이하다는 것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왜 이거 아냐면은 많은 지역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당을 지지하면서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근데 제주도는 언제나 무소속 특정 정당, 우리가 아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 항상 선거 끝나면 색칠이 막 되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색칠 되는데 여기만 하얀색이거나 회색이야. 이게 뭐죠? 그러면 저기는 언제나 무소속을 찍어. 그 되게 슬픈 이유일 수 있어요. 슬픈 이유라서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가 정말 우리랑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을까? 70년 정도 지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몰랐어요. 잘 어릴 때는 그 어떤 일이 있는지 몰랐고. 네, 아주 아름답고 집안의 고향 이런 걸 온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범죄 중에 범죄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제노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 제노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인종, 사이드는 죽이다는 겁니다. 죽인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인종을 박멸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박멸하는 게 제노사이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제노사이드는 역시 그 홀로코스트 거죠. 2차 대전 때 나치가 보통 이제 유대인 600만 명 죽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요.
폴란드인 한 200만, 소련인 300만, 그러니까 세르비아인 또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100만 명, 어떤 사람은 2,000만, 2,600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였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잔혹하니까. 네, 유엔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래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1948년에 발효가 되거든요. Affirmed that genocid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the civilized world condemns.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제노사이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건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예. 유럽에서 그 나치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그 제노사이드가 그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견 근무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첫 외국 생활이었고 네덜란드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매일 보는 기록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잔혹상. 예. 일단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연방이에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있고 보스니아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서로 몇백 년 동안 진짜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다 민족이 다르고 그렇죠. 종교가 다르고 네. 이러니까 이쪽이 당하면 잊지 않고 그렇죠. 있다가 우리가 그렇죠, 힘이 그렇죠. 생기면 힘이 이렇게 맞습니다. 복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죠. 1940년대 티토가 정권을 잡고 철권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주의적인 다름도 공산주의와 철권 통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 리더 국가처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티토가 죽고 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밀로세비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고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인데 세르비아계 대세르비아주의, 세르비아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 딱 한 요구 없이 민족주의자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됐군요. 그러면 불안에 떨고 이거는 증오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막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독립하면서 또 2만 명 정도 죽어요. 싸우고. 근데 문제는 보스니아예요. 보스니아.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그 민족들이 각각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근데 보스니아는 세 민족이 비슷비슷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연방의 일부를 이루는 국가가 연방을 탈퇴할 때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중에 최대 범죄예요. 연방 반역 부정. 같은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독립을 하는 순간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계는 똘똘 뭉쳐서 스릅스카 공화국을 만들어요. 보스니아 안에서. 그때부터 내전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진 내전이 보스니아 내전이고요. 이런 창고에 한 1,000명씩 넣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다 죽이고 시체들도 그 나중에 발굴이 돼요. 세르비아인들이 은폐를 했었거든요. 한 구덩이에서 600개, 600명 거, 700명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 옆에 다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쏘아서 그걸 고꾸라뜨리는 거죠. 그럼 뒤에 사람이 그것도 치우고. 근데 굉장히 좀 섬뜩했던 거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5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명을 몰아넣어요. 500명을 몰아넣고 한여름인데 문 잠궈버려요 밖에. 소변이 다 차올라서 소변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라고 한 사람보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이 발칸 반도가 보스니아 내전이 다 도살장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다 총 책임자가. 그래서 그 한 명을 6년 동안 재판했어요. 와, 이걸 어떻게 6년 만에 재판했지 할 정도로 20만이 죽은 전쟁 전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전쟁 전체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13년 동안 못 찾았거든요. 13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수영을 기르고 안경을 끼고 세르비안에 숨어 살면서 이 사람이 대체의학 전문가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해서 그런 학회에서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을. Kad kažemo prirodna medicina, nije to ni samo prirodna medicina, jer i tu ima da su tamo u nekim 그렇게 하다가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헤이그 재판소로 왔죠.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도 자기 전혀 카라지치 아니라고, 난 카라지치가 아니라 난 그 의사라고, 다 유전자 검사하고 다 이렇게 안 되니까 어느 날 수염 다 깎고는 안경 벗고 딱 와서 나 카라지치 맞다고. Hereby sentences you, Radovan Karadzic, to a single sentence of 40 years of imprisonment.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The verdict was watched on a big screen.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사건 정도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제재판소를 하는데 재판연구관들이 우리 기록을 보더니 진짜 잔인한 거는 루안다 대학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안다 대학살은 100일 동안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이요? 100일 동안. 루안다에서 그 후투족과 투치족이 사는데 후투족은 85%고 투치족은 15%예요. 그때 투치족이 키가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오똑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벨기에는 이 소수의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핍박을 대신시킨 거죠. 이제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원한이 막 뼛속 깊이 그때 뼛속 깊이 박힌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 벨기에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남았죠. 근데 이쪽이 다수잖아요. 곧바로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주변 탄자니아, 뭐 우간다 이런 데로 막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무장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루안다를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럼 내전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후투 투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93년에 드디어. That peace in Rwanda will now enable us to concentrate on cooperation in this region. 이제 내전이 끝나고 뭔가 좋게 잘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4월 6일에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돼 버려요. On April the 6th, 1994, the plane carrying President Juvenal Habyarimana, a moderate Hutu, is shot down just before it's due to land in Kigali.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나 투치족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치족이 우리 민족 출신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종 방송에서 정치적 리더들이 이웃에 있는 투치족 전부 다 죽여라. 걔네는 바퀴벌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결혼도 많이 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민족 감정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죽여. 그러니까 부인이 투치면 남편이 죽이고. 지옥이네요. 죽이면 지옥이네.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세테라는 그 밀림도가 있어요. 네, 마셰티. 예. 그거는 도끼 대용으로 써요. 너무 예리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50만 자를 나눠줘요. 네. 정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Neighbours killed neighbours. Husbands even killed their Tutsi wives. 근데 진짜로 그 투치를 다 죽여야만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무슨 생각이 살인 캠페인을 한 거네요. 완전히 투치족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후투족이.
자기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100만 명 이상이 다 이웃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된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제가 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고 학살할 수 있는 전쟁 무기에 그리고 어떤 주목할 부분은 내전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서로 부대끼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거지 아예 외국인은 그렇게 원한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게 지난 수세기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무슨 출신이라서 그래.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뭐 가수 출신이고 그럼 판사 출신이라서 그래. 국제재판소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민족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 유럽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이 혐오 감정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이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질 때 터져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논란이 뭐 많다고는 알고 있지만 스티븐 핑커가 쓴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학자가 주장하는 거는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왔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책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난 한 100여 년 안에 있는 너무나 거대한 두 개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미래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전쟁은 점점 줄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도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폭력성도 더 줄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에 수많은 반론이 있어요. 있지만 오늘 너무 이제 끝에 이야기가 마음이 아프다 보니 희망적인 그런 그 학계의 의견도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국제법을 그때 했는데 국제법은 전쟁을 막기 위한 그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게 힘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은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워서 진짜 구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ICC라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재판소를 세워놓고 계속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소에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인류가 전쟁을 억누르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뭔가를 해내고 있다.